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심장이 거대한 회색빛 괴물처럼 꿈틀거렸다. 수많은 빌딩들이 잿빛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한태웅 회장의 눈빛은 도시의 색을 닮아 차갑고 공허했다. 그의 집무실은 성공의 정점이었지만 동시에 세상과 그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유리 감옥이기도 했다. 고요함을 깬 것은 책상 위 인터컴에서 흘러나오는 비서의 목소리였다. 회장님, 인사팀에서 최종 후보자 명단을 다시 올렸습니다. 한태웅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아직도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한 건가? 미래 테크놀로지의 심장이 될 신규 전략기획실장 자리였다. 몇 주째 적임자를 찾지 못해 프로젝트 전체가 지연되고 있었다. 한태웅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수많은 엘리트들의 이력을 훑었다. 그의 손가락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이수연. 서류상으로 그녀는 완벽했다. 명문대 수석 졸업.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를 거친 화려한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제출한 프로젝트 기획안은 날카롭고 대담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관문, 회장 최종 면접에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 버렸다. 한태웅은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경멸했다. 그의 제국은 단 한치의 오차도, 단 한순간의 나태함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함 위에서 세워졌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수연 씨는 명단에서 제외할까요? 한태웅은 잠시 창밖을 응시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내면을 건드렸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 완벽한 이력서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희미한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직접 확인해야 했다. 이 오만하고 재능 있는 인재가 왜 스스로 찾아온 기회를 걷어찼는지.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아니, 전화 연결해. 수화기 너머로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은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했다. 그가 막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연결음이 끊겼다. 한태웅은 특유의 위압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수연 씨입니까?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작고 가녀린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어린 아이였다. 한태웅은 순간 당황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이수연 씨 바꿔주세요.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다. 엄마. 자요. 한태웅의 미간에 잡힌 주름이 더 깊어졌다. 자는 사람을 깨우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 통화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가 많이 자야 한대요. 그래야 빨리 낫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수화기 너머로도 느껴졌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딱딱하게 굳어 있던 것이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낫는다는 말.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에 스며 있는 희미한 불안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의 톤을 조금 낮추었다. 어머님은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이는 대답 대신 되물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 질문에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미래 테크놀로지의 회장 한태웅이었다. 수만 명의 직원이 그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그의 결정 하나가 시장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에게
그는 그저 아저씨일 뿐이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 회사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한 건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건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작은, 거의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속삭였다. 엄마가요. 새 회사에 가면 유나랑 벚꽃 구경 꼭 간다고 약속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아파서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대요. 벚꽃. 그 단어가 한태웅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잊으려 애썼던, 땅속 깊이 파묻어 버렸던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의 딸, 서연이도 벚꽃을 좋아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벚꽃을 보며 내년에는 꼭 아빠랑 저 나무 아래서 김밥을 먹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못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다.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아저씨, 이거 엄마한테는 비밀인데요. 제가 돼지 저금통 깼어요. 병원비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요. 엄마가 알면 속상해할 거예요. 쿵. 한태웅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렸다. 돼지, 저금통, 병원비, 그리고 엄마를 걱정하는 아이의 작은 마음.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그의 뺨을 후려치는 듯한 통렬한 아픔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집무실 안. 도시의 정점에서 그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작은 아이의 절망적인 속삭임이 그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수만 톤의 무게를 가진 압정처럼 한태웅의 고막을 짓눌렀다. 아이의 마지막 말은 그의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돼지 저금통을 깼어요. 돈이 모자라요. 그 순수한 절망의 언어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지금껏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남자였다. 하지만 고작 7살 아이의 이 작은 속삭임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의 시선이 집무실 한쪽에 놓인 현대 미술 작품처럼 보이는 차가운 금속 조형물에 닿았다. 모든 것이 값비싸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공간. 이 안에서 돼지 저금통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생경했다. 그것은 가난의 상징이자 동시에 가장 순수한 사랑의 증거였다. 한태웅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느껴질 만큼 낯설고 잠겨 있었다. 이름이 뭐니? 아이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란 듯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조금 전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나요. 강유나. 강유나.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이름은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식이다. 서류 뭉치 속에 갇혀 있던 이수연의 딸이라는 정보가 비로소 유나라는 생명력 있는 존재로 그의 앞에 나타났다. 한태웅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게 기댔다. 그는 더 물어봐야 했다. 무엇이라도 알아내야 했다. 평소에 그였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캐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러지 못했다. 마치 얇은 유리 조각을 다루듯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골랐다. 유나야, 어머니는 병원에 계신 지 오래되었니?
유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잘 모르겠어요. 해가 뜨고 지고 여러 번 했는데 엄마는 계속 잠만 자요. 간호사 언니가 와서 주사를 놓을 때만 잠깐 깨요. 엄마가 저보고 웃어주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예전에는 엄마가 저를 번쩍 안아줬는데 지금은 손가락만 까딱해요. 아이의 담담한 설명은 그 어떤 통곡보다도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다. 한태웅의 눈앞에 흐릿한 잔상이 어른거렸다. 인공호흡기의 의지에 힘겹게 숨을 내쉬던 자신의 딸. 서연의 모습이었다. 서연이도 마지막에는 손가락만 겨우 움직였었다. 그는 그 작은 움직임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서 보내는 사랑의 신호였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통증이 온몸의 신경을 타고 번져나갔다. 그는 대화를 이어가야만 했다. 이대로 전화를 끊으면 이 작은 목소리는 다시 세상의 소음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 같았다. 유나는 지금 병원에서 혼자 있는 거니? 네. 옆 침대 할머니가 가끔 사탕을 주세요. 간호사 언니들도 저 예쁘다고 해줘요. 그래도 밤에는 조금 무서워요. 엄마 숨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밤, 병실, 그리고 아이의 공포. 한태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가 떨렸다. 그는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지금 당장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있을지 모를 한 아이를 안아줄 수가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어느 병원이지 아저씨가 유나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유나는 그의 제안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안 돼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랑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름도 알려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불안감으로 흔들렸다. 한태웅은 자신의 성급함을 자책했다. 그는 아이의 세계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유나에게 그는 여전히 낯선 아저씨일 뿐이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유나 말이 맞아. 아저씨가 미안하다.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구나. 그럼 이것만 알려주렴. 혹시 엄마가 새 회사에 가는 걸 많이 기대했니? 그의 질문에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조금 밝아졌다. 내 엄마가 거기 가면 더 이상 새벽에 청소하러 안 가도 된대요. 밤에 동화책도 많이 읽어주고 주말에는 롯데월드도 데려가 준다고 약속했어요. 엄마가 면접 보러 가던 날 아침에 저한테 꼭 합격해서 올 거라고 웃어줬는데 유나의 말끝이 흐려졌다. 그날 아침의 희망이 지금의 절망과 대비되며 아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터였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간호사인 듯했다. 유나야, 여기서 뭐하니 어서 병실로 들어가야지. 유나는 다급하게 속삭였다. 아저씨, 이제 끊어야 해요. 간호사 언니가 왔어요.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제발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한태웅은 한동안 끊어진 수화기를 귀에 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뚜뚜하는 단조로운 신호음이 그의 텅 빈 가슴을 울렸다.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집무실의 고요함이 다시 돌아왔지만 그 고요함의 질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허한 정막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눈물과 한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와
깨져버린 돼지 저금통의 파편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침묵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수많은 불빛들 중 지금 유나와 그녀의 어머니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 어느 낡은 병실의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일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들이 한없이 부질없다고 느꼈다. 이 도시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졌지만 하나의 깨진 저금통을 다시 붙여줄 수는 없었다. 한태웅은 몸을 돌려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조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김 비서가 즉시 응답했다. 네, 회장님.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30분 안에 이수연 씨와 그녀의 딸 강윤아의 위치를 찾아내. 서울 시내 모든 병원을 다 뒤져서라도, 그리고 그녀의 모든 기록, 살아온 과정, 병명, 현재 상태까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지금 당장. 김 비서는 한태웅 회장을 20년 넘게 보좌해왔다. 그는 회장이 분노할 때, 냉철하게 판단할 때, 그리고 아주 드물게 만족감을 표할 때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도 읽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 인터컴 너머로 들려온 회장의 목소리는 그가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절규에 가까웠고 강철 같은 의지 속에 깊은 상처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김 비서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회장의 명령은 언제나 절대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무게가 질적으로 달랐다. 그는 회장 직속 정보팀을 가동시켰다. 이수연대, 강윤아, 두 개의 이름이 거대한 정보의 바닷속으로 던져졌다. 한태웅이 약속한 30분.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김 비서는 어떻게든 해내야만 했다. 회장실의 문이 닫히고 한태웅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내린 명령이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나의 목소리와 서연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도시의 야경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벚꽃 구경 꼭 간다고 약속했어요. 유나의 말이 그의 기억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웠다. 기억의 둑이 무너지자 잊으려 발버둥 쳤던 과거의 시간들이 걷잡을 수 없는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날도 봄이었다. 서연이 그의 곁을 떠나기 바로 전 해의 봄.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10살짜리 딸, 아이는 앙상한 가지 끝에 겨우 맺힌 꽃망울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내년 봄에는 저 벚꽃나무 아래에서 꼭 소풍해야 해. 엄마가 싸주는 김밥이랑 아빠가 사주는 딸기맛 아이스크림이랑 약속이야. 한태웅은 그때 너무나도 바빴다. 회사는 이제 막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고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 딸. 아빠가 꼭 시간 낼게. 그것이 서연과 나눈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다음 해 봄. 벚꽃이 만개했을 때 서연은 이미 그의 곁에 없었다. 딸의 장례식장에서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이루려 했던 이 모든 성공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딸과 벚꽃 아래서 김밥 한 줄 먹는 그 평범한 순간만큼은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 후로 한태웅에게 봄은 가장 잔인한 계절이 되었다. 거리마다 피어나는 벚꽃은 그의 실패를 조롱하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그의 공허한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그는 이를 방패 삼아 자신의 감정을 죽였다. 웃음과 눈물을 잃어버렸고 가슴에는 두꺼운 얼음벽을 쳤다. 그렇게 그는 감정 없는 성공한 기계가 되어갔다. 제가 돼지 저금통 깼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서연에게도 분홍색 돼지 저금통이 있었다. 아이는 매일 밤 자기 전 아빠에게 받은 용돈을 저금통에 넣으며 말했다. 아빠, 나 이거 모아서 아빠한테 새 심장 사줄 거야. 아빠 심장은 너무 딱딱해서 아플 것 같아. 그는 그때 딸의 말을 그저 어린 아이의 귀여운 농담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의 심장이 일에 대한 야망과 성공에 대한 강박으로 돌처럼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아빠에게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텅 빈 딸의 방에서 분홍색 돼지 저금통을 발견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한태웅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실패한 아버지였다. 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고 아이의 순수한 사랑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과거를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또 다른 아이가 있다. 엄마와의 벚꽃 구경을 약속하고 엄마를 위해 돼지 저금통을 깨는 아이.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르는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 한태웅은 견딜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도 그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의사. 하지만 결국 딸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돈은 결코 모든 것의 답이 될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가 이수연이라는 여자를 돕는다고 해서 그녀를 살릴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도 없었다. 유나의 목소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서연이 현재의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회이자 시험이었다. 그가 고통스러운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집무실의 인터컴이 날카롭게 울렸다. 30분이 정확히 지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의 차분함은 사라지고 긴장감과 무거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김 비서가 집무실로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겁고 고요했다. 한태웅 회장은 미동도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름없는 견고한 산처럼 보였지만 김 비서는 그 아래에서 격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난 30분간 정보팀이 긁어모은 한 여성의 고단한 삶의 기록이었다. 김 비서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한태웅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지만 핏기 가신 입술과 충혈된 눈이 그의 내면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보고를 재촉했다. 김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켰다. 첫 페이지에는 앳된 얼굴의 증명사진과 함께 이수연의 이력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수연 씨, 만 35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미국계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5년간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한태웅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완벽한 엘리트의 길이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하지만 7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당시 갓돌이 지난 딸이 있었고 시댁과 친정 모두 기댈 곳이 없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고 사고 기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타났다. 사망, 단독 친권, 차가운 활자들이 한 여성에게 닥친 비극의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다. 한태웅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 작은 아이는 세상에 단둘이 엄마와 자신만이 남겨진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김 비서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은 빚을 갚는데 거의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수연 씨는 딸을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 청소, 식당 주방 보조, 번역 아르바이트.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그녀가 거쳐간 수많은 단기 계약직 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기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유나가 했던 말이 그의 귓전을 때렸다. 엄마가 거기 가면 더 이상 새벽에 청소하러 안 가도 된대요. 아이의 희망이 담긴 그 말이 이제는 엄마의 처절한 삶을 증명하는 증언이 되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이수연 씨는 딸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을 쪼개 공부하며 재기를 노렸고 저희 퓨처 테크놀로지 전략기획실장 공고는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태웅의 눈치를 살폈다.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는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서슬 퍼렇게 돋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수연 씨는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을 모두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보고서는 담당 임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최종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 비서는 가장 말하기 힘든 마지막 보고를 위해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최종 회장님 면접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그녀는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한태웅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무책임한 태도의 실체가 끔찍한 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 비서는 힘겹게 마지막 말을 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받은 진단명은 췌장암 사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들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이며 의사의 소견으로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췌장암 사기.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그 단어가 한태웅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면접에 오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딸의 미래가 걸린 마지막 기회를 눈앞에 두고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7살짜리 딸 유나가 엄마를 살리기 위해 돼지 저금통을 깨고 있었던 것이다. 한태웅의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한 인간의 처절한 삶에 분노했고, 그런 그녀를 오만하다고 단정했던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서연을 앗아간 것과 똑같은 잔인한 운명이 또 다른 엄마와 딸을 갈라놓으려 한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한동안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김 비서는 숨죽여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마침내 한태웅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다. 병원. 위치는 김 비서가 즉시 대답했다. 시립서민병원입니다. 시설이 많이 낙후된 곳입니다. 한태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운명에 맞서 싸우려는 자의 결연한 의지였다. 그는 외투를 집어들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차를 준비해. 지금 바로 간다. 회장 전용 세단의 검은색 차체가 밤의 도시를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차가 강북으로 향할수록 거리의 풍경은 점차 색을 잃어갔다. 네온 사이는 낡은 간판으로, 매끈한 아스팔트는 곳곳이 파인 도로로 바뀌었다. 한태웅은 창밖을 보지 않았지만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읽고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 비서는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운전석 너머의 어둠만 응시했다. 그는 회장의 옆얼굴에 서린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평소의 냉철한 카리스마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깊은 슬픔과 뜨거운 분노가 위태롭게 뒤섞인,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였다. 마침내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시립서민병원. 낮고 거대한 건물은 밤의 어둠 속에서 더욱 스산해 보였다. 한태웅이 평생 드나들었던 호텔처럼 쾌적한 VIP 병동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그 안에 희미하게 섞인 병든 사람들의 채취를 맡았다. 자동문이 열리자 혼란스러운 병원 로비의 풍경이 그를 덮쳤다.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누워 잠든 사람들, 링거대를 끌며 힘겹게 걷는 환자들, 지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곳은 삶과 죽음이 가장 날것의 형태로 뒤섞여 있는 전쟁터였다. 그의 값비싼 맞춤 정장과 구두는 이곳의 풍경과 철저히 이질적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머물렀다가 이내 각자의 고통 속으로 되돌아갔다. 김 비서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는 낡았고 복도는 어두웠다. 벽 곳곳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3층의 한 병실 앞에 멈춰섰다. 302호 다인실. 김 비서가 문을 열려 하자 한태웅은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그리고는 홀로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부터 자신이 보게 될 장면이 어쩌면 남은 평생을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병실 안은 여러 개의 침대가 커튼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창가 쪽 가장 안쪽 침대로 향했다. 그곳에 이수연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어떤 혈색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늘고 야윈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한때 세계적인 컨설턴트의 자신감으로 빛났을 그 지적인 얼굴은 이제 병마와의 힘겨운 싸움으로 깊게 지쳐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금방이라도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아이가 있었다. 유나였다. 아이는 환자용 의자도 아닌 플라스틱으로 된 낮은 목욕탕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물에 적신 수건이 들려 있었다. 유나는 그 수건으로 잠든 엄마의 손을 손가락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그 작은 등은 제 나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애처롭게 구부러져 있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릴 뿐이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서툴고 음정도 맞지 않는 자장가였다. 아이는 엄마를 간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엄마가 되어주고 있었다. 세상에 단둘뿐인 작은 섬에서 아픈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어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순간 한태웅의 눈앞이 흐려졌다. 병실의 풍경이 수십 년 전의 과거와 겹쳐졌다. 그의 딸 서연이 누워있던 하얗고 넓은 VIP 병실. 그곳에는 항상 최고의 간병인과 간호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아빠인 그는 없었다. 그는 중요한 계약을 위해,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바다 건너에 있었다. 딸의 임종 소식을 들은 것은 차가운 호텔 방에서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저렇게 따뜻하게 닦아준 적이 있었던가? 서연을 위해 자장가를 불러준 적이 있었던가? 그는 딸에게 세상 최고의 의료 환경을 제공했지만 아빠의 온기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다. 그가 놓쳐버린 그 소중한 순간들을 지금 눈앞에 저 작은 아이는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었다. 툭. 무언가 뜨거운 것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수십 년간 얼어붙어 있던 그의 눈물샘이 저 작은 아이의 콧노래에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슬픔과 회한, 그리고 이름 모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그 광경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에서 물러나 복도의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미래 테크놀로지의 신화. 냉혈한 기업가 한태웅은 지금 낡고 지저분한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김 비서는 멀찍이 서서 차마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한 시대의 거인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태웅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너진 세월의 잔해 속을 헤매고 있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회장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러시면. 한태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텅 빈 공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단단한 것이 차오르고 있었다. 슬픔이 응고하여 만들어진 강철 같은 의지였다. 그는 김 비서의 부축을 거절하고 스스로 일어섰다. 옷에 묻은 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냈다. 흐트러졌던 자세를 바로 하고 넥타이를 고쳐 맸다. 그는 다시 미래 테크놀로지의 회장 한태웅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심장은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말했다. 밖에서 기다려. 내가 부를 때까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302호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었다. 지금부터 그는 한태웅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 실패했던 한 아버지로서 속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운명의 문을 두드리는 참회자였다. 그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한 것은 유나였다. 엄마의 손을 닦아주던 아이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커다랗고 까만 눈동자에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침대 쪽으로 몸을 더 기울이며 작은 몸으로 엄마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한태웅은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그의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딱딱하고 차가운 병원 바닥에 그의 비싼 정장 바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나구나. 전화로 얘기했던 아저씨야. 유나는 잠시 그의 얼굴과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를 연결시키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이내 알아차렸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새 회사 아저씨. 한태웅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그의 대답에 유나의 눈에 서려 있던 경계심이 조금 풀어졌다. 아이에게 엄마 새 회사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한태웅은 잠들어 있는 이수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다시 유나를 보며 물었다. 엄마는 계속 주무시기만 하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라도 이 힘든 상황을 털어놓고 싶었던 것처럼 참고 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엄마가 곧 하늘의 별이 되러 갈 거라고. 아빠처럼요. 아이는 놀랍도록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매일 겪는 일상처럼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그 담담함이 한태웅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겪었으면 이토록 무서운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유나는 작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엄마한테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는 별이 되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높아졌다. 그 안에는 아이답지 않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저랑 약속했거든요.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커다란 눈사람을 꼭 같이 만들기로. 엄마가 약속 안 지키면 유나는 정말 화낼 거라고 말했어요. 눈사람. 한태웅의 눈앞이 다시 한번 흐려졌다. 벚꽃에 이어 또 다른 약속.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 선 엄마와 그 엄마를 붙잡으려는 딸아이 사이의 필사적인 계약이었다. 유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프면 안 돼요. 빨리 일어나서 저랑 눈사람 만들어야 해요. 한태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유나의 작은 손 위로 자신의 크고 거친 손을 살며시 포겠다. 아이의 손은 너무나도 작고 따뜻했다. 이 작은 손으로 엄마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러나 그의 영혼을 건 가장 무거운 약속이었다.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 너와 내 어머니를 저 잔인한 운명으로부터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2번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그때였다.
그들의 대화 소리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손등에 닿은 온기를 느낀 것인지 잠들어 있던 이수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낯선 남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자신의 딸 유나의 손을 잡고 있는 값비싼 옷을 입은 중년의 남자. 그의 눈빛은 깊고 슬펐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듯한 강한 힘이 깃들어 있었다. 이수연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입모양만 달싹이다가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태웅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나의 머리를 한번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김 비서는 병실에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회장의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자의 눈빛,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의 눈빛이었다. 한태웅이 병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 비서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방금 전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그 남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슬픔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총사령관의 냉철한 결단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짧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국내 최고의 종양학 전문의들로 특별 의료팀을 구성해 퓨처 메디컬 센터 원장에게는 내가 직접 전화하지. 그리고 30분 내로 이수연 씨를 우리 병원 VVIP 병동으로 이송할 준비를 마쳐.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수단이 아니야. 움직이는 중환자실 수준으로 준비시켜. 김 비서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움직이는 중환자실. 그 말의 의미는 곧 대한민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의료 장비와 인력을 모두 이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라는 뜻이었다. 퓨처그룹의 막강한 힘이 오직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밤중 낡은 시립병원에 전례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병원장이 잠옷바람으로 달려나왔고 당직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복도에 도열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암 전문의들이 굳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고 최첨단 의료 장비를 실은 카트들이 좁은 복도를 가득 메웠다. 마치 전쟁 영화의 야전 병원에 최정예 특수부대가 투입된 것 같은 광경이었다. 이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유나는 겁을 먹은 채 병실 구석에 서 있었다. 그때 단정한 옷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했다. 유나야, 놀라지 마. 나는 김 비서 아저씨 아내란다. 지금 엄마를 아주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거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고. 그녀는 유나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유나는 잠시 후 수많은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최첨단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병실을 나서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다.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이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엄마, 새 회사 아저씨.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았다. 아이는 비서의 아내 손을 꼭 잡은 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조용히 따라갔다. 같은 시각 강남에 위치한 퓨처 메디컬 센터의 최상층 VVIP 병동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넓은 병실에 마지막 장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의료진들이 초조하게 환자의 도착을 기다렸다.
잠시 후 한태웅이 병원장 및 의료팀과 함께 회의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팀을 이끄는 석좌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암세포가 이미 주요 장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현대의학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 확률이 희박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한태웅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자리의 모든 의사들을 차례로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용은 문제 삼지 않겠소. 국내에 없는 약이라면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구해오고 불가능한 수술이라면 그걸 가능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내시오.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은 0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나는 기적을 믿지 않소. 나는 당신들의 실력과 퓨처그룹의 역량을 믿을 뿐이요. 반드시 살려내시오. 그의 말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나 지시가 아니었다. 죽음의 신과 한번 싸워보자는 선전포고였다. 다음 날, 퓨처 테크놀로지 본사는 이례적인 소문으로 술렁였다. 항상 로봇처럼 차갑기만 하던 회장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여자를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사내 메신저는 하루 종일 이 이야기로 뜨거웠다. 그 여자, 대체 누구야? 회장님 숨겨둔 딸이라는 소문도 있어. 아니야. 마지막 면접에 오지 않았던 그 천재 지원자래. 직원들은 회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얼음왕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회사는 딱딱한 기계들의 집합소가 아닌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한태웅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병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기적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이수연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다. 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최고의 의료 환경과 맞춤형 신약 치료 덕분에 암세포의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환자의 생체 신호도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주치의가 한태웅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 기적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약물 반응도 좋지만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한태웅은 수화기를 들은 채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약만으로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딸을 위해 돼지 저금통을 깼던 작은 아이의 사랑과 삶의 마지막 문턱에서 희망이라는 동아줄을 잡은 한 여인의 처절한 의지가 만들어낸 작지만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시간은 때로 최고의 약이었다. 이수연은 의식을 되찾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한동안 말을 잃었다. 낮고 소란스럽던 다인실이 아닌 마치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 쾌적하고 넓은 공간. 창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정원이 보였고 귓가에는 시끄러운 소음 대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딸 유나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때 묻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 뽀얗게 된 얼굴로 그녀의 침대 곁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수연은 눈물이 났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몇 번이고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다. 어느 날 오후 한태웅 회장이 병실을 찾아왔다. 유나는 그를 보자마자 할아버지라고 외치며 달려가 품에 안겼다. 그 짧은 몇 주 사이에 아이는 그를 놀라울 정도로 따르고 있었다. 한태웅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만 그 눈빛만은 더없이 따뜻했다. 이수연은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그에게 예의를 표하려 했다. 회장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와 송구함의 무게는 고스란히 전해졌다. 한태웅은 손짓으로 그녀를 만류하며 의자를 끌어와 침대 곁에 앉았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이수연에게 시선을 돌리고 입을 열었다. 몸은 좀 어떻소? 네. 회장님 덕분에. 이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덕분에라는 말로는 도저히 이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녀는 며칠간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꺼냈다. 회장님, 어째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빚을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은혜는 감사했지만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태웅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이나 오만함도 없었다. 그저 깊은 연대감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빚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이것은 미뤄졌던 우리의 마지막 면접일 뿐이오. 이수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면접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면접이란 말인가? 한태웅은 그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고는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미래 테크놀로지 회장으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하는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딸 서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벚꽃을 좋아했던 딸 아이와 지키지 못했던 마지막 약속에 대해 말했다. 딸의 분홍색 돼지 저금통과 아빠에게 새 심장을 사주겠다던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대해 말했다. 중요한 사업 때문에 딸의 마지막 학예회를 놓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과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온 자신의 시간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수연은 숨죽여 울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가 자신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그녀와 유나의 모습이 그의 아픈 과거와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를. 한태웅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유나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던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밤, 수화기 너머로 유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수십 년 전에 나 자신과 마주했소. 딸을 잃었던 그 무력한 아버지와 이수연 씨, 당신이 지원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소. 당신과 유나는 나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내가 잊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줬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에서 유나를 돌보고 있는 김 비서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이수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러니 이건 내가 당신을 평가하는 면접이 아니었소. 내 지난 삶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기회를 얻기 위해 운명이 나를 시험하는 마지막 면접이었던 셈이지. 이수연은 흐느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부채감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그 자리에는 슬픔과 감사를 넘어선 깊은 이해와 유대감이 차올랐다. 그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영혼의 동반자였다. 한태웅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로소 면접관으로서의 마지막 말을 건넸다. 면접 결과는 합격이요. 미래 테크놀로지 신규 전략 기획실장 자리는 이수연 씨의 것이요. 그는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부드러운 미소마저 섞여 있었다. 그러니 나으시오. 퓨처테크가 당신을 필요로 하고 무엇보다 유나가 당신을 필요로 하오. 그 자리는 당신이 건강하게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거요. 문이 닫혔다. 이수연은 한동안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것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이제 돌아갈 자리가 생겼고 싸워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지독했던 여름의 열기가 쓰러지고 모든 것이 스산했던 가을이 지나 마침내 세상이 하얗게 물드는 겨울이 찾아왔다. 이수연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물론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몸속에는 여전히 싸워야 할 적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것은 의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한태웅은 그녀와 유나를 위해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에 아담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 높은 담장과 작은 정원이 딸린 따뜻한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다. 이수연은 그곳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형태로 퓨처 테크놀로지의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회의에 참여한 임원들을 매번 감탄시켰다. 그녀는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한태웅의 선택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날이 찾아왔다. 밤새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한방눈이 내린 아침이었다. 유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창밖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 눈사람 만들기로 약속했잖아. 이수연은 창가에 서서 하얗게 변한 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뺨은 여전히 조금 창백했지만 그 미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생명력 넘쳤다. 오후가 되자 약속이라도 한 듯 한태웅이 집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두툼한 패딩 점퍼에 털모자까지 쓴 영락없는 옆집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현관으로 달려나온 유나를 번쩍 안아들고는 정원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세상에서 제일 큰 눈사람을 만들러 가볼까. 그렇게 세 사람의 특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태웅은 체면도 잊은 채 눈밭을 뒹굴며 커다란 눈덩이를 굴렸다. 유나는 그의 주위를 맴돌며 제잘제잘 응원을 하거나 작은 손으로 눈을 뭉쳐 그에게 던지며 장난을 쳤다. 이수연은 테라스의 따뜻한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은 채 그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더 크게 더 동그랗게 유나의 지시에 한태웅은 땀을 뻘뻘 흘리며 눈덩이를 굴렸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얀 정원 가득 울려 퍼졌다. 그때 장난기가 발동한 유나가 작은 눈뭉치를 그의 얼굴에 툭 던졌다. 한태웅의 코끝에 차가운 눈이 묻었다.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허허허. 그 웃음소리에 윤아도 이수연도 심지어 웃고 있는 한태웅 자신도 놀랐다. 그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딸 서연을 잃은 후 그는 웃는 법을 잊어버렸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작은 천사가 그의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웃고 또 웃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까지. 마침내 커다란 눈사람이 완성되었다. 윤아는 부엌에서 가져온 당근으로 코를 밟고 까만 조약돌로 눈을 만들었다. 이수연은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가져와 눈사람의 목에 둘러주었다. 마지막으로 한태웅이 자신이 쓰고 있던 털모자를 벗어 눈사람의 머리 위에 씌워주었다. 세 사람의 온기가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사람이었다. 바로 그 시각. 회사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집을 찾아온 김 비서가 차를 멈추고 멀찍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회장님과 직원, 그리고 그 딸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그저 하얀 눈밭 위에서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한 가족이 있을 뿐이었다.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은 할아버지와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되찾은 엄마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사랑스러운 손녀. 김 비서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그 씁쓸한 인연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차를 돌렸다. 지금은 저 평화로운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서류는 내일 전달해도 늦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겨울이 찾아왔다. 작년 겨울. 세 사람이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던 그 정원 위로 또다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이전과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기적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형태로 피어나고 있었다. 한태웅 회장은 그해 가을 자신의 딸 이름을 딴 서연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과거의 이수연처럼 병마와 싸우면서도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싱글맘, 싱글데디를 돕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돈으로 빌딩을 세우는 대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의 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연 재단의 초대 이사장은 이수연이 맡았다. 그녀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퓨처 테크놀로지의 최연소 핵심 임원이자 재단을 이끄는 수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서류 너머의 숫자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식으로 재단을 운영했다.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 아래 재단은 수많은 가정에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다. 퓨처 테크놀로지 또한 변했다. 회장의 변화는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었다. 실적 만능주의와 냉혹한 경쟁 대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직원들은 더 이상 회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단순한 이윤 창출 집단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해 겨울의 어느 주말 저녁, 벽난로의 장작이 따뜻하게 타오르는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태웅과 이수연,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제법 숙녀티가 나는 윤아였다. 그들의 무릎 위에는 낡은 사진 앨범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태웅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창고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딸 서연의 앨범이었다. 앨범의 첫 장에는 벚꽃 나무 아래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서연의 사진이 있었다. 한태웅은 더 이상 그 사진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에게 사진 속의 이모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빠에게 새 심장을 사주겠다던 귀여운 딸.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사랑스러운 딸의 이야기를. 앨범의 뒷부분에는 지난 1년간 찍은 새로운 사진들이 채워져 있었다. 정원에서 눈사람을 만들던 날 찍은 사진. 유나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함께 떠났던 가을 여행 사진.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행복이 한 앨범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과거는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라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따뜻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다. 유나가 서연의 사진을 가리키며 순수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가 만든 회사는 엄청 크고 높은데 서연 이모는 왜 하늘나라에서 그걸 못 봐요? 한태웅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깨달음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야, 사람이 남기는 진짜 유산은 그 사람이 세운 높은 건물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남긴 따뜻한 온기. 바로 그거란다. 할아버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태웅의 크고 주름진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손이 정말 따뜻해요. 그 순간 한태웅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수연은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손을 그들의 손 위로 포겠다. 세 사람의 손이 벽난로 불빛 아래서 따뜻하게 겹쳐졌다. 이번에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찾아낸 따뜻한 구원. 그리고 모든 것이 충만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는 잃어버린 딸에게 평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온기 속에서 마침내 그 마음의 빚을 갚고 있었다. 진정한 유산을 남기는 방법으로